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네. 과일향 폭발하는데요. 와,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템프라니오를 마신 지 꽤 오래됐거든요. 세고비아의 유명한 새끼 돼지 호지뉴 아사도 그거를 미슐랭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그 레스토랑 주인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하우스와인을 시작을 하셨고 그게 이거예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이렇게 됐고 템프라니오라는 품종 자체가 고도가 높을수록 더 우아해지고 이분이 있는 와이너리 자체가 8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무슨 해산물이라고 했고 새우랑 아오리 사과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나왔습니다. 뭔지 설명을 해주고 갔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수란? 수란이라고 합니다. 리베랄 델 두에로가 얘네는 틴토피노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얘네 지방에서는 똑같은 템프라니오인데 템프라니오 100%로 자꾸 만들려고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건 이제 보르도 블렌딩을 섞어서 만드는 스타일이었으면 요거는 캡이랑 메를로를 섞은 거잖아요. 한 5%씩. 장어를 간장에 살짝 절인 다음에 한번 튀긴 장어튀김 준비해드렸고요. 겉에는 설탕 코팅하듯이 피쉬 소스로 코팅 한번 해드렸습니다. 색깔은 중간 루비색인 것 같고요. 향은 거의 뭐 폭탄 수준으로 팍 올라오는 강렬한 향입니다. 장어를 피쉬 오일로 코팅을 했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비비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와인 시작할 때니까 딱 2년 됐죠. 그 등수 상승이 굉장히 빠르신 편이네요. 뭐 아주 급속도로 올라오고 계셔서 10개월 전쯤에 찍었었어요. 원래 비비노 등수 올리는 법 대공개하겠다고. 그러고서는 편집을 안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이걸 누가 보겠어 그러고선 버렸어요, 영상을. 사과 소스가 겉에 묻어있나 봐요. 옆에 사과가 있네요. 정말. 저도 처음에 사과겠지 라고 생각해서 먹으니까 스스로 이거 사과 맛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과가 아닌 거죠. 네, 그거 딱 맞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이게 처음에 뭐라고 딱 꽂히잖아요. 그 맛이 나요, 진짜. 리베라 델 두에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원래 리오 와인이 스페인에서는 최고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제일 높았는데 리오 와인이 프리미엄 와인도 있지만 그 품질 안 좋은 와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고. 게다가 리오와는 고도가 평균이 한 500m? 더 경사진 높은 곳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리베라 델 두에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물론 옛날에 프랑스 쪽에서 넘어온 수도승들이 포도를 키우긴 했대요. 2000년 전 얘기하는 거고 템프라니오가 고도 높은 곳으로 와서 심으니까 껍질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교차도 크고 직사광선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탄닌이 올라갔습니다. 리오와보다. 이태리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껍질이 더 두껍거든요. 그냥 산지오베제보다. 거기도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유명해진 계기는 그 유명한 베가 시실리아 때문에 그런 거, 핑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핑구스 PSI 바로 위에 있는 플로 핑구스 그거는 마셔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은 안 맞았어요. 베가 시칠리아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여기저기를 퍼지셨잖아요. 그쪽에서 수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활약하시는데 무슨 치즈를 얹은 파스타인데 여긴 음식이 조금 나와서 좋네요. 고급일수록 음식이 양이 되게 조금 나오잖아요. 싱글비니아드로 가는 갈수록 틴토핑어를 100%로 쓰더라고요. 좀 더 높은 지역에서 더 탄닌도 많고 여기가 원래 되게 덥지만 생각보다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템프라뇨가 네. 잘 크고 이거보다 상위 레벨들은 매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빈티지가 좋을 때만 그거를 하는 건지 작황이 좋을 때 그때만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그게 아니면 거기 것도 그냥 이 이름으로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포도 수확을 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 와인 만들고 만드는 것도 그 제일 위에 레벨은 24개월 오크 숙성하고 그랑 레제르바처럼 딱 그 스타일로 만들더라고요. 미슐랭 자기 식당에 하려고 어레인지해서 그냥 딱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스페인 식당에서 부담 없이 먹던 그 와인이다 뭐 이렇게 쓴 글들을 봤습니다. 이제 시음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놔뒀으면 와인 브리딩도 잘 됐을 것 같고요. 가격을 생각하면 확실히 퍼포먼스는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19년도께 2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대충 한 5년 정도. 꽤 오래 있다 나오네. 오래 놔뒀다는 건 돈을 묵혀놨기 때문에 그 와이너리 입장에서는 큰 투자거든요. 근데 그만큼 병속성이 되지 않은 것들은 너희들은 마시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안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 돈페리뇽 같은 건 10년 놔두잖아요. 10년 지나면 이제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돈을 10년 묶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올라가죠 자기네 비용이. 그렇죠. 보관이랑 거기서 오는 기회비용들. 근데 여긴 근간이 그 미슐랭 식당이니까 캐시카우가 있어서 누구를 버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럴 잘 수도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네. 아까는 카카오 같은 게 났는데 블루베리는 계속 항상 나는 것 같고. 진한 자두 같기도 하죠. 블랙체리 과일향 굉장히 센 것 같고요. 근데 제조사 테크니컬 데이터에는 아메리칸 오크하고 프렌치 오크에서 12개월 숙성을 했다고 했는데 아메리칸 오크를 하면 보통 바닐라 토스트 코코넛이 나야 되는데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은은하게 썼나요? 새 오크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오크에서 오는 영향이 너무 세서 네. 이렇게 화장 짙게 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부러 섞습니다. 사용한 거랑 싹 섞어서 살짝만 티나게 꾸안꾸 같이 이렇게 딱 느껴지게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프렌치 네. 바리크에서 숙성을 하면 삼나무 네. 정향 육두구 이런 계열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삼나무 정향 육두구에 더 가까운 이건 아메리칸 티는 안 나요. 약간 어메리칸 오크는 제가 피하는 편이었는데 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덜 하긴 하더라고요. 거의 아메리칸 오크 티가 안 나요. 스페인 리오아의 전통적인 방식은 전부 아메리칸 오크를 썼어요. 네네. 항상 바닐라, 토스트, 코코넛 뭐 이런 종류였는데 요즘은 현대적으로 양조하는 스페인 양조자들은 아메리칸 비율을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전혀 안 느껴지죠, 단 거는? 탄닌은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탄닌이 진짜 부드럽네요. 오크 사이즈에 따라서도 탄닌이 조절은 되는 거죠. 작은 오크통이 훨씬 그렇죠. 더 탄닌이 많이 보강되겠죠. 새 여기- 오크일수록 많이 보강되겠죠. 배럴의 통이 작으면 산소하고 맞닿는 부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닌이 더 빨리 부드러워지죠. 큰 통일수록 산소에 맞닿는 부분이 적으니까 더 오래 놔둬야만 같은 효과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칸 오크는 기공이 작아가지고 프렌치 바리크보다 더 오래 걸려요. 프렌치 바리크 쪽이 훨씬 기공이 많아가지고 단기간에 더 많이 산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산소랑 맞닿아야 탄닌은 부드러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주하는 분들의 테크닉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때 그런 제어하는 포인트겠네요. 그쵸. 그게 그 와인 메이커의 결정이고 그게 맛을 좌우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죠. 스테이크겠죠? 완전 레어죠 지금. 원래 이게 타닥기로 나오는 거 같잖아요. 육회 수준인데요, 육회 이거. 와인 특성상 스테이크랑 잘 맞겠네요. 그렇겠네요. 알코올이 높다고 안 느껴져요. 이거 15%로 알고 있거든요. 15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건 잘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알코올이 막 튀어서 세가지고 막 어우 써. 이건 분명히 알코올 높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알코올 14인데요? 그러면 그냥 14인 줄 알았을 것 같은 안 봤으면. 바디도 그렇게 막 엄청 세요 이런 느낌 아닌데요? 그래도 무게감은 있는 편인 것 같고. 중간 플러스 정도 바디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카시스 소르베라 옆에 밤크림이 들어간 밀푀유 같이 올려드렸어요. 카시스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원래 보르도 까베네 소비뇽이 그러니까요. 카시스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잘 됐네요. 근데 이 집이 항상 디저트가 이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진한 보라보라한 베리류인데 많이 드셔보신 와인이잖아요. 어떠십니까 오늘은? 사실 뭐 평소에 마셨던 거 되게 뭐 퍼포먼스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오늘 좋은 자리여서 그런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늘 똑같다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향이 풍부하고 블랙, 다크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드라지는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와닿지 않는 되게 라운드한 캐릭터가 생각보다 잘 잡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편히 추천드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삼차향 뭐가 있죠? 카카오랑 루이베르 에스프레소 조금 느껴져요. 코코넛 같은 향이 좀 나긴 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제 입에서 이 음식이랑 같이 이렇게 묻었던 게 마르면 그게 약간 감칠맛도 나고 코코넛 같은 향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결론을 내려야죠 이제. 그 결론을 내리려면 WSET 레벨 3에선 4가지를 평가해서 이 품질을 평가하거든요. 1번이 복합미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향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느냐.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향하고 풍미들이. 감초도 삼차향 쪽에서 있는 것 같아서 복합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얘가 더 병수성을 오래 하면 더 많은 삼차향들이 발현될 수는 있겠지만요. 와이너리에서 이미 오크 숙성을 하고 병 숙성을 한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 만약에 삼차향이 나올 놈이었으면 벌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세지냐 안 세지냐는 둘째 문제인데 1차향이 죽으면서 3차향이 더 세지는 게 병 숙성의 과정인데요. 지금은 이 상태라서 그렇지 3차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거든요. 근데 아까 알코올 15도를 잘 숨겨놓은 거나 산도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산도, 탄닌도 굉장히 부드러운, 뭐든지 부드럽게 싹 다 밸런스를 맞춰놓은 것 같아요, 얘는. 와인 메이커가 의도가 그건 것 같아요. 우아하고 부드러운 와인을 만들어 줄 거야, 섬세한 와인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도 굉장히 좋다. 저는 약간 힘과 우아함 사이에는 때리는 부분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올어라운드 같아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과일 향이나 이런 때리는 거는 강렬한데 나머지가 부드럽고 우아하면서 이 조화가 딱 이루어지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풍미의 강도 어느 정도냐인데 베리류의 풍미가 정말 압권이네요. 향은 강렬한인데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예요. 피니쉬가 7, 8초까지는 분명히 나왔어요. 그 다음 부분이 알코올의 씁쓸함이 남는 건지 아니면 진짜 피니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비노 점수를 주면 몇 점 주고 싶은가요? 4.2? 이거 비비노에서 4.5짜리예요. 이 와인에 대한 제 느낌은 이게 막 와 엄청 좋아 이런 느낌의 와인이 아니라 단점이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단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찾고 있었는데 뭐가 하나 단점이 걸릴만 한데 그냥 쭉쭉 들어가요. 난 그게 좋은 와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와인이라고 해서 와 좋아 죽겠어가 아니라 좋은 와인은 먹었을 때 이렇게 쭉쭉 들어가요. 뭐가 거슬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단점이 딱 떠오르는 게 그런 류의 와인인 것 같아요. 부담이 없는 게 좀. 부담? 어떤 부담이요? 아 마시기의 자꾸 부담? 금전적인 캐릭- 부담? 아니면 아니, 얘는 금전적으로도 착합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너무 부각이 돼요. 그게 임팩트로는 와닿지만 그 부분에 계속 저의 센서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유니크하고 좋겠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부담되는 거죠. 그 한두 잔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근데 얘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먹고. 저는 비비노 점수 주라면 4.3 하겠습니다. 4.3 정도 줘도 저는 후회 없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좋은이에요. 왜냐면 피니쉬에서 하나 정도 빼서 알코올도 살짝 튀고 그럼 뭐 매우 좋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항상 개인적 주관으로 평가를 하니까 굉장히 정성적이잖아요. 되게 정량적이고. 시험에 특화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정도의 이 가격에 진짜 구할 수만 있으면 한 박스 뭐 사다 놔도 정말 괜찮아요. 누구한테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와인.